장례식장의 조용한 준비실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숙련된 장례지도사가 염습 작업 중 분명히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가위는 작업이 모두 끝난 후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히 발견됩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베테랑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장의업계에서 은밀히 전해지는 이 기묘한 현상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장례지도사들과 염습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거의 일상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경력이 10년을 넘어가는 베테랑들일수록 더욱 담담하게 이런 경험담을 털어놓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에서 20년간 일해온 김 지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습 중에 분명 오른손에 쥐고 있던 가위가 어느 순간 없어져요. 처음엔 당황했는데 이제는 그냥 여분 가위를 꺼냅니다. 신기한 건 작업이 다 끝나고 정리할 때 보면 수의 주름사이나 타월 밑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부산의 한 장의 업체에서 근무하는 박 염습사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히 겨울철 밤늦은 시간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분명히 쟁반 위에 놓았던 가위가 사라져서 한참 찾다가 포기하고 다른 걸로 쓰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어요. 한 번은 고인의 베개 밑에서 나왔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죠. 이런 현상은 특정 작업 단계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보고되는 시점은 염습 과정 중 시신을 세정할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극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양손을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구를 자주 놓았다가 짚습니다.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최 지도사는 시신 세정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물기 때문에 미끄러울 수 있고 동시에 여러 도구를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 가위가 자주 사라져요 라고 증언합니다. 수의를 입히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의 실밥을 정리하거나 길이를 조절할 때 가위를 사용하는데 천더미 사이에서 가위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전의 한 염습 전문 업체 이 사장은 수의 입히기가 제일 까다로워요. 고인의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야 하고 천이 많다 보니 시야가 가려지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위 분실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의 경험담도 흥미롭습니다. 모든 염습이 끝나고 고인의 모습을 최종 점검할 때 분명히 사용했던 가위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인천의 한 장례지도사는 작업이 다 끝나고 도구를 정리하는데 가위가 한 자루 모자라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포기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제단 뒤쪽 구석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곳은 염습할 때 절대 갈 일이 없는 곳인데 말이에요. 업계에서는 이런 경험이 워낙 자주 일어나다 보니 나름의 대응 방법들도 생겨났습니다. 대부분의 염습사들은 가위를 반드시 2자루 이상 준비합니다. 또한 가위 잃어버리는 날이라는 은어도 있을 정도로 이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한 베테랑 장례지도사는 가위가 사라지면 괜히 시끄럽게 찾지 말고 조용히 여분을 쓰라고 후배들에게 알려줘요. 소란 피우는 게 더 좋지 않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이 현상은 개별적인 착각이나 우연이 아닌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경험되고 있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런 현상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민속 신앙과 전통적 세계관을 통해 나름의 해석 체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은 망자의 미련이나 의지가 물질 세계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전통 민속학에서는 죽음이 곧바로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거나 강한 애착을 가진 경우 망자의 혼이 일정 기간 이승에 머물며 자신의 육신이 다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본다고 여겨집니다. 조선시대 문헌인 동국세 시기에는 죽은 자의 혼백이 7일 동안 집 주변을 맴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망자는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따라서 염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특히 도구가 사라지는 현상은 망자가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고 알리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경상도 지역의 전통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망자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그것입니다. 특히 가위처럼 날이 있는 도구가 사라지는 것은 조심스럽게 다뤄달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전라도의 한 고령 무속인은 망자가 아직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전통 사상에서 죽음은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가 열리는 특별한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에 인간 세계에 개입할 수 없던 존재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신앙에서 말하는 잡귀는 바로 이런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잡귀들은 본래 악의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혼령들입니다. 이들이 장례 현장에 끌려오게 되면 작은 혼란을 일으킨다고 여겨집니다. 물건이 사라지거나 위치가 바뀌는 것도 이런 잡귀들의 장난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동티라는 개념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동티는 땅이나 공간의 기운이 흐트러져서 일어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장례식장처럼 죽음과 관련된 공간에서는 동티가 쉽게 발생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조선시대 택리지에는 죽음의 기운이 모인 곳에서는 사물의 질서가 어긋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위나 칼 같은 날붙이가 유독 자주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전통적 해석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날붙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경계를 가르는 힘을 가진 특별한 물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국 고대 문헌 급취편에는 쇠로 만든 날붙이는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위를 집안에 두어 애군을 막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가위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염습 과정에서 가위가 사라지는 것은 경계 도구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가위가 잠시 저승의 영역에 끌려 들어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염습 전에 가위에 붉은 실을 메어두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민속적 해석에 따라 전통 장례 문화에서는 나름의 대응책들이 발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염습 전 간단한 고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몸 씻긴 굿 전에 반드시 고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가시도록 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업 중에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예의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가위가 사라졌을 때 큰 소리로 찾거나 짜증을 내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잠시 빌려간 것이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기다리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염습 도구의 개수를 미리 세어두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작업 전후에 도구 개수를 확인하여 빠진 것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분실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승으로 가져가서는 안 될 이승의 물건들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현대 인지과학과 심리학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장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아닌 인간의 뇌와 인지 체계가 극한 상황에서 보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염습 작업은 인간의 인지 능력에 엄청난 부하를 가합니다. 우선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음과 직면하는 상황 자체가 강력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아무리 숙련된 전문가라고 해도 인간의 시신을 다루는 일은 본능적인 경계심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동시에 극도의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뇌는 과도한 인지 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태에서는 주의 집중 능력이 특정 영역에만 극도로 몰리게 되면서 다른 영역의 정보 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염습 작업은 시각보다는 촉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를 입히거나 시신을 정돈할 때는 손끝의 감각에 의존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뇌는 촉각 정보 처리에 대부분의 자원을 할당하게 되고 시각적 기억 형성 능력은 상당히 약해집니다. 실제로 인지심리학 실험에서도 이런 현상이 확인됩니다. 피험자에게 복잡한 손동작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시각적 정보를 기억하도록 하면 기억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염습 현장에서 가위를 분명히 봤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본 것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자동화 행동 패턴입니다. 숙련된 염습사일수록 많은 동작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가위를 짚고 사용하고 놓는 행위가 의식적인 통제 없이 일어납니다. 이는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칼을 다루거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동화된 행동이 명시적 기억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동화된 행동은 주로 손해와 기저에게서 처리되며 의식적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은 거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위를 어디에 두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염습사가 수위의 주름을 정리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가위를 천 아래에 놓았다고 합시다. 이 행동은 완전히 자동화된 움직임이므로 의식적 기억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위를 찾을 때는 분명히 쟁반 위에 두었는데라고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안경을 찾는 경우가 바로 이런 자동화 행동의 결과입니다. 다만 염습 현장에서는 스트레스와 집중도가 극도로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현대 인지과학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현상은 주의 맹점입니다. 인간의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염습 과정에서는 고인의 상태, 수의의 상태, 작업 진행 상황 등이 우선순위가 높은 정보입니다. 반면 도구의 정확한 위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위처럼 작고 반사되는 표면을 가진 물체는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흰색이나 베이지색 천이 많은 염습 환경에서 은색 가위는 배경에 쉽게 묻힙니다. 더욱이 염습사는 작업 중에 시선을 자주 이동시킵니다. 고인의 얼굴을 보았다가 손을 보았다가 수위를 보았다가 하는 식으로 시각적 주의가 계속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위는 시야 안에 있으면서도 인식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유명한 심리학 실험 중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 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농구공을 패스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패스 횟수를 세라고 하면 화면 중앙을 지나가는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을 절반 이상이 전혀 보지 못합니다. 염습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업에 집중하는 동안 가위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작업이 끝난 후 가위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인지 부하가 감소하면서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넓은 시야로 주변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작업 중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사후 발견 효과입니다. 평소라면 쉽게 발견했을 위치에 있던 가위가 갑자기 인식됩니다. 문제는 뇌가 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악기는 분명히 여기에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나타났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기억의 재구성 과정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정확한 녹음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에 맞춰 과거 기억을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위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하면 뇌는 분명히 다른 곳에 두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을까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기억을 수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가위를 그 자리에 두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 기억은 지워지고 쟁반 위에 두었다는 기억이 더욱 강화됩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손에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기억까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염습 작업 중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기억 형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드레날린은 중요한 정보는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지만 부수적인 정보는 오히려 기억에서 제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습 과정에서 고인의 상태나 작업 진행 상황은 더욱 선명하게 기억되지만 도구의 위치 같은 부수적 정보는 기억에서 누락됩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작업 기억 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장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감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생리학적 요인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현대 심리학과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염습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라진 가위 현상은 매우 자연스럽고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인간 인지 체계의 특성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가위라는 도구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습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들 중에서 유독 가위에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염습용 가위는 대개 길이가 15cm 내외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이는 작업대 위에 다른 물건들 사이에 쉽게 묻힐 수 있는 절묘한 크기입니다. 핀셋처럼 너무 작지도 않고 큰 수건처럼 시야를 차지하지도 않는 애매한 크기가 문제입니다. 색상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대부분의 염습용 가위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만들어져서 은색 또는 회색빛을 띱니다. 이 색상은 염습 환경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흰색 수의, 베이지색 타월, 회색, 작업대 등과 비슷한 색조를 가지고 있어서 시각적으로 배경에 완전히 융화됩니다. 특히 형광등이나 할로겐 조명 아래에서 가위의 금속 표면은 주변 환경을 반사합니다. 이때 가위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색상을 흡수해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 장례 지도사는 가위가 흰 수에 위에 놓이면 정말 찾기 힘들어요. 반사 때문에 천의 일부처럼 보이거든요 라고 증언합니다. 가위의 사용 패턴도 분실 위험을 높입니다. 다른 도구들과 달리 가위는 사용 빈도가 매우 불규칙합니다. 수위의 실밥을 제거할 때, 포장재를 자를 때, 머리카락을 정리할 때 등 필요한 순간에만 잠깐씩 사용됩니다. 이런 간헐적 사용 패턴 때문에 가위를 집었다 놓았다 하는 횟수가 매우 많습니다. 더욱이 가위는 양손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작업이 많은 염습 과정에서 자주 임시로 어딘가에 놓아둬야 하는 도구입니다. 핀셋이나 브러쉬처럼 한 손으로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잠깐 여기에 두고 라고 하면서 임시로 놓아두는 경우가 빈번하고 바로 이 순간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기억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험 많은 염습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가위를 놓는 장소가 매우 다양합니다. 작업대 위, 수의 주름 사이, 타월 아래, 심지어 자신의 주머니 속까지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 편리해 보이는 곳에 놓습니다. 문제는 이런 즉흥적인 결정이 의식적 기억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위의 또 다른 특징은 조용히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금속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아서 떨어뜨려도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수이나 타월 같은 천 위에 떨어지면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가위가 떨어져도 작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른 도구들은 떨어뜨렸을 때 특유의 소리를 냅니다. 핀셋은 날카로운 금속음을, 브러쉬는 털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수건은 푸석한 소리를 냅니다. 이런 청각적 신호가 있으면 떨어뜨렸구나라고 즉시 인식할 수 있지만 가위는 그런 신호가 약합니다. 염습 환경의 조명도 가위 분실에 일조합니다. 대부분의 염습실은 전체적으로 밝지만 그림자가 많은 조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위는 시각적 착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가위의 두 날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틈새 사이로 배경이 보이기 때문에 형태 인식이 어려워집니다. 멀리서 보면 가위가 두 개의 분리된 막대기처럼 보이거나 아예 다른 물체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한 염습사는 가위가 벌어진 채로 수에 위에 놓여 있으면 수위의 주름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 가위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업계에서는 나름의 대응책들이 발달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위는 무조건 두 자루 이상 준비한다는 원칙입니다. 베테랑 염습사들은 경험적으로 가위의 분실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분을 준비합니다. 또한 일부 염습실에서는 가위에 밝은 색상의 끈을 달아두기도 합니다. 빨간색이나 노란색 끈을 달아서 시각적 식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가위 손잡이 부분에 야광 테이프를 붙여서 어둠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위 전용 자리를 정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대의 특정 위치를 가위만을 위한 공간으로 지정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도 긴급한 상황이나 집중도가 높은 작업 중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가위가 유독 자주 사라지는 이유는 크기, 색상, 사용 패턴, 소리, 시각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른 도구들에 비해 분실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이 바로 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현상에 대한 장례 지도사들의 반응은 경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신입 직원들은 당황하고 놀라는 반면 베테랑들은 놀랄 만큼 담담합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경험의 차이가 아닌 이 업계만의 독특한 문화와 철학을 보여줍니다.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장례 지도사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유를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갖추고 조용히 일할 뿐이에요. 이런 태도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닌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 장례식장에서 30년간 일해온 김 지도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가위를 찾으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구나 하고 여분 가위를 꺼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실용주의에 기반합니다. 가위 한 자루 때문에 작업을 중단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는 조용히 대안을 찾아서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유족들이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신입 직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이런 상황을 겪으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분명히 여기 두었는데 어디 갔지? 하면서 작업대 구석구석을 뒤집니다. 심지어 바닥에 엎드려서 찾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이 지도사는 자신의 초보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첫 달에 가위가 사라졌을 때는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선배님께 혼날까봐 무서워서 1시간 동안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의 주름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때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일 하다 보면 이런 일 많다.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신입 직원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점차 업계의 문화에 적응하게 됩니다. 처음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숙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위가 사라졌다고 해서 큰 소리로 찾거나 동료들을 불러서 함께 찾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효율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은 애도의 공간입니다. 유족들이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숙연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대전의 한 베테랑 염습사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가 가장 중요해요. 가위 하나 때문에 그분들의 시간을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분을 항상 준비한다는 것도 철칙입니다. 가위뿐만 아니라 모든 도구를 2세트 이상 준비해둡니다. 이는 분실에 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위생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가 오염되었을 때 즉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테랑들 사이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암묵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가위가 사라졌을 때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합니다. 잠시 빌려가신 거면 나중에 돌려주세요 또는 편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신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을 때 인간이 느끼는 불안감을 달래는 나름의 방법입니다. 경기도의 한 장례지도사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고 나서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작업이 모두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간단한 인사를 하는 것도 관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는 편안히 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때 사라졌던 도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동료가 가위를 찾고 있을 때의 대응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신입 직원이 당황해하면 베테랑이 조용히 다가가서 여분 써라라고 말하며 가위를 건네줍니다. 왜 없어졌는지 묻지 않고 어디 갔을까 하고 함께 찾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해결책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런 태도는 업계의 독특한 연대감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도 겪어봤지? 라는 무언의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태도는 정신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례업은 감정적 부담이 큰 직업입니다. 매일 죽음과 마주하면서 일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일들까지 고민한다면 정신적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울산의 한 장례 지도사는 이 일을 오래 하려면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건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마음이 편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이 업계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력, 감정적 동요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평정심, 그리고 무엇보다 고인과 유족에 대한 변하지 않는 예의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장례 현장에서의 사라진 가위 이야기는 분명히 실존하는 현상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장례 지도사와 염습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런 이야기들이 업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 심리학과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 정신의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중 상태에서의 지각 왜곡, 자동화된 행동 패턴, 선택적 주의 집중,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위라는 도구의 물리적 특성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크기, 은색의 반사 표면, 불규칙한 사용 패턴, 조용한 이동성 등이 모두 분실 착각을 유발하는 조건들입니다. 다른 도구들에 비해 가위만이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독 가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이 업계에서 강하게 기억되고 전승되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집중이 필요한 특수한 작업 환경, 죽음이라는 상징적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민속 문화의 영향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런 경험담들이 더욱 인상 깊게 남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베테랑 장례 지도사들의 성숙한 대응 방식입니다. 이들은 굳이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려 하지 않고 실용적이고 예의 바른 태도로 상황에 대처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때로는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본연의 임무인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전문가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현상은 과학과 전통, 현실과 상징이 만나는 접점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